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제23회 2025년에 치루어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운스쿨의 이제 강사, 정운스쿨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강의하고 있는 박정운입니다. 자, 해당 내용들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가? 그죠? 요것대로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준비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더 나아가서 멋진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온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나라고 하는 개인은 단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이 우주 가운데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소중함을 여김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십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자, 항상 어떤 마음 가져주시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나의 소중한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당신이 꿈을 이루면 당신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 주시면, 그래서 세상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면 그 세상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다른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린 잘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저는요,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은 우리가 가는 길 전체에 있어서 아주 작은 도약의 발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또는 도약의 발판으로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큰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비전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제1부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개관. 자, 1급 시험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1급 시험은 필기시험만 치러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집니다. 97년에.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이 있었었는데 1급, 2급, 3급이 전부 학력이나 또는 경력의 조건만 갖추면 자격증을 줬었어요. 1급도. 그런데 1997년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시행하는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97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3년부터 시행이 되어졌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시험은 언제? 2003년에 제1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97년 법 개정돼서 2003년에. 여러분, 이거 시험에 뒤따 잘 나옵니다. 특히 실천론에서 언제 1회 시험이 치러졌습니까? 그거 출제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 필기시험 2003년부터 시행이 되어졌는데, 우리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고 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들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기도 있어요. 그 다음 면접시험,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시험의 유형이.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실기나 또는 면접시험 없이 무슨 시험만? 필기시험만 있습니다. 필기시험 딱 한 번만 본다. 자, 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예상일. 제가 이 예상일을 정했었을 때 거의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 맞추지는 못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시험 예상일이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언제냐? 내년도 2025년도 1월 18일 날 토요일 날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5년도 1월 18일 이 토요일을 자, 내가 시험 보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1월 18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법의 내용 잠깐 보십시다. 아까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11조 3항을 봤더니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부여하고 이 조항이 97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한테 부여한다.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원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 중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정신보건법이 폐지되어지고 정신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때 그 정신건강증진법상에서 지금 제 얘기에 쫓아오시겠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료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언제?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래서 2020년도서부터 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취득하고 싶으면 반드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1급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 요 세 가지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들이 전부 이렇게 전문 사회복지사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돼요. 기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급 자격증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지나가다가 아이고 무슨 자격증 있으세요? 물으면은 자, 첫 번째 면허증은 운전면허증 하나 갖고 계시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2급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이게 보통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지금 만들었고 이걸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그 다음에 뭐 노인 뭐 이런 쪽으로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즉 실천 현장은 자꾸 바뀌어질 겁니다. 1급 자격증을 갖고 이런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우대되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꼭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나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내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1급 자격증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잘 쫓아오셔서 1급 자격증 꼭 취득해 주십시오. 자, 시행령 제3조를 봤더니 복지부 장관은 법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1회 이상. 그리고 필기시험 방법으로만 한다.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두 번 이상 시험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2003년에 1회 시험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만 시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사에 관한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1급 국가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현황을 뽑아왔어요. 시행일자 시행일 해서 매년 한 번씩 시험을 봤는데 보통 접수자, 우리 시험 접수를 하죠. 예. 접수자는 2만 명 초반, 중반, 3만 명이 넘어서서 21회 시험에도 3만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접수자는 이런데 응시자는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접수자는 원서 접수하신 분들을 얘기하고 자, 24,000명인데 19,000명밖에 시험을 안 봤습니다.
즉 현장에서 시험 보신 분이 5,000명 정도 빠지죠. 최근 21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 6,000명 이상이 시험장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는 해요. 그런데 시험장에는 최소 5,000에서 한 6,000명 정도씩은 시험장에 가지 않는다. 그럼 6,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전체 3만 명으로 따진다면 약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는 접수만 해놓고 시험 응시를 하지 않아요. 자, 더 나가서 합격자를 봤더니 합격자는 24,000명이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 9,000명이 합격을 합니다. 40% 정도 21회 시험에서 합격자가 나왔어요. 요번에 치러진 22회 시험에서는 그 합격률이 30%대로 뚝 떨어졌죠.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20%, 30%. 이 19회 시험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터졌었을 때 치러진 시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때 역대급으로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60%대인데 다시 30%, 40%대로 미끄러져 갑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항상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이 30% 정도 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3명이 시험을 보면 그중에 1명밖에 합격을 못한다. 이 시험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시험으로 악명이 높죠.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이. 자, 계속해서 내용 좀 보십시다. 22회 1급 시험의 합격 예정자. 우리 합격 예정자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사회복사 1급 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합격 예정자가 되고 합격 예정자가 된 후에 이제 관련 본인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서류를 사회복사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합격 예정자는 1급 시험에 필기 시험 합격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합격 예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공고가 있었었는데 22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시험입니다. 3만 1,000명이 접수자입니다. 그걸 대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들이 접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응시는 2만 5천 명 정도가 하셨습니다. 그럼 역시 어떻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한 6,000명 정도 인원이 시험장에 가지 않으신 거죠. 여기 6,150명.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응시율은 그래서 8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거, 5분의 4 정도가 응시율이 되는 거고 결시율은 5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합격은 7,633명. 자, 25,458명이 시험을 봤는데 7,633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이 몇 퍼센트? 29.98%, 30%가 안 됐습니다. 이번 시험이. 난도가 깊었다,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항상 머릿속에 1급 시험 합격률이 3명 시험 봐서 1명밖에 합격 못하는 시험이래. 자, 그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로 접수는 하지만 응시하는 사람은 20% 정도는 시험장에 가지 않더라, 결시를 하더라 정도도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연령대별 합격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연령대별 합격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래요. 2023년도에 접수자 11,600명, 응시자 10,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4,984명 해서 합격률이 어떻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합격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즉 젊은 사람들은 시험장에 잘 가고 접수를 해놓고 실제 응시도 잘하죠. 보통은 20%씩 빠졌는데 1,000명 정도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정도만 결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1.52%, 30대로 갈수록 줄어들어서 80대도 참 재밌어요. 80대도 3명이 접수를 했는데 응시 3분이 다 합니다. 70대 47명, 41명. 여러분 어떻죠? 지금 응시율이 굉장히 높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응시율은 높아지는데 합격률을 봤더니 이 80대에 3분 중에 세상에 1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시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은 이거 도저히 준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합니다. 여러분. 연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벽들, 장애물, 조건들이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가로막는다? 예, 물론 가로막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아, 이건 장애물이 아니야.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대, 자, 50대도 자, 보십시오. 14.24% 합격을 했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고요. 30대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합격하는 것은 합격하는 거죠. 합격률이 여기 30% 나오죠. 보통 30대에서 그다음에 60대까지는 평균적으로 합격률이 한 30% 이상대는 됩니다. 이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7, 80대에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죠. 2022년도 거의 비슷한 통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연령 때문에 내가 1급 시험 준비를 포기하겠다. 연령 때문에 1급 시험 준비가 나는 불가능하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멋진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우리 시험은 몇 개 과목을 봅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목 얘기가. 합격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합격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 번째가 과락 조건이 있고, 자, 두 번째가 총점 조건이 있어요. 다시 과락과 총점.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시켰었을 때 시험에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과락 조건하고 총점 조건이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잠 깨시라고 제가 이렇게 액센트를 팍팍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낙방을 뜻하죠. 과목별 낙방. 그래서 과목을 구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과목을 구분 짓는 것이. 그리고 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점수를 얘기해요. 자, 과목별 낙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00점 만점에서 과목별로 40점이 되지 못하면 과목별 낙방이 됩니다. 자, 총점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총 200문제를 보게 되는데 200문제 중에서 60%, 그러면 120점이 되는 거죠. 120점 이상만 맞춰주면 다시 4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되고, 과락은 총점은 120점 이상만 맞춰주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과목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은요, 많은 분들이 8과목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몇 과목 봅니까? 예, 우리 시험은 3과목 봅니다. 3과목. 과목이 3개고 그 안에 8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총 문제 수가 200문제로 보고요. 배점은 문제 하나당 1점씩. 자, 총점은 그러니까 200점이 되겠죠. 문제 형성은 오지일택형. 다시 몇지요? 예,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오지선다형으로. 자, 시험 과목을 좀 보겠습니다.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 기초입니다. 기초, 총 50문항. 이 기초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고 각각 25문항씩 해서 총 50문항. 자, 시험 시간은요,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50분. 자,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주고요. 그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50분 동안에 한꺼번에 풀어대는 겁니다. 우리 시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교시를 봤더니 2교시의 이름은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실천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얘는 75문항을 시험 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개 영역을 시험 보게 되는 거예요. 각각 25문항씩 해서 그럼 몇 분 시간을 줄까요? 예, 75분 줍니다. 75분. 자, 3교시는요,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입니다. 정책과 제도, 정책론 아니에요. 정책과 제도고 2교시처럼 75문항을 봤더니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해서 얘도 7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자, 이게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리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락 조건과 총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과락이라는 것은 과목별 낙방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과목이라 그랬었어요. 이게. 자, 50문항을 갖고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5, 4, 20문제 이상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사론 어려워하시잖아요.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 조사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격 수기 올려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조사론이 너무 재밌고 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사론 쉽습니다.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는요. 다른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부입니다. 어떤 공부에서도 이게 논문 쓰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그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문도 이 조사론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 체계를 쌓는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더라. 어쨌든 조사론이 어려워서 얘를 빵점 맞았다 내가. 빵점 맞았다.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5문제가 틀렸다. 그럼 20점이잖아요. 합계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래도 과락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과락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자, 2교시를 봤더니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얘는 자 75문항을 시험 보죠. 여기서 40%니까 30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75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30문항 돼요. 그러면 우리 실천론은 쉽습니다. 실천 기술론도 쉬워요. 지역사회 복지론 이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론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A, C 얘 빵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문제 틀렸어요. 20문제 맞고 여기서 10문제 맞았어요. 그래도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과락 나오지 않더라. 3교시도 마찬가지예요. 75문항을 보는데 법제론 빵점 맞고 얘네들 20점씩 맞고 10점에서 30점을 맞아도 과락은 나오지 않더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시험은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한 3만 명 정도 응시를 하셔가지고서 그 중에 80% 정도 되어지는 한 2만 4, 5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신다 그랬죠. 그때 과락이 나오면 한 명 또는 안 나온 해가 더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시험은 과락 걱정은 하지 말고 총점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아니 과락도 없고 총점도 120점이면 200점 만점 중에서 120점만 맞추면 되면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영역당 10문제씩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200개에서 120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한 영역당 전체 80개가 틀려도 되는 거죠. 8영역을 보니까 영역당 10개씩 틀려도 합격을 하더라. 아니 그런데 왜 합격률이 30%밖에 안 되지?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왜 30%밖에 안 될까? 자, 계속 볼까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뒤에 가서 왜 그런지를. 자, 시험 과목 및 세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이거 시험 과목이 아니고 이제 시험 보실 때 9시에 입시를 해요. 9시 반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2교시 시험 이후 약 40에서 50분 정도 점심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보시고 나서 1시간 되지 못하게 한 4, 50분 정도 점심시간 주고 그 시간을 마치고서 3교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간 연장 수험자라고 해서 우리 한 문제당 1분씩 시험 볼 수 있는 시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교시는 50문항을 보니까 50분, 2교시하고 3교시는 75문항씩을 보니까 75분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1.1에서 최대 1.7배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혹시나 우리 수강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 분들께서는 미리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십시오. 하셔서 이 시간 연장 수험자로 등록을 받으시면 이런 시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합격 기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40% 이상 맞으면 되고, 이게 과락 조건이죠. 그러니까 40% 이상이니까 40%가 안 되면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락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다.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이라고 하는 건 120점 이상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은 항상 그래서 총점에만 집중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더라. 이런 분들이 뭐가 된다? 합격 예정자. 여러분 합격 예정자는 뭐라 그랬죠?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을 말하고, 이분들이 이제 관련 서류를 잘 제출을 하시게 돼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면 그럼 이제 실제 합격자가 돼서 자격증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합격자 결정 기준 뭐 계속 보자고요. 1급 합격 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합격 예정자로 통보가 되어져요. 그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거기서 심사를 한 일주일 내에 해줍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자, 응시 자격인데 이것도 뭐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단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다. 여러분들이 1급 시험 보실 수 있는 자격은 이런 거예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제 대학을 현장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현장 근무 경력이. 근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여기서 4년제 대학 학위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 석사 학위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불문하고 꼭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아니래도 돼요. 보통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모으셔가지고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전공 불문하고 4년제를 졸업하시고 나서 자 2025년도 2월 28일까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시게 되면 그럼 바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나 2급 자격증이 지금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만 있다고만 한다면 2급 자격증 받지 아니하고 바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2급 없이 그냥 바로 1급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들 아니고요. 지금 알려드렸던 원리대로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우리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격 취소 사유,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닌데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분들, 피성년 후견인, 이게 법이 바뀌어서 2024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피한정 후견인도 원래 시험을 볼 수 없었었는데 한정 후견인은 빠지고 성년 후견인, 옛날엔 이런 분들을 이제 금치산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거 판정받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 41조를 보면 형벌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금고, 징역, 사형입니다. 예, 감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험 보실 수가 없어요. 자, 나머지 뭐 중요한 것, 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러분 이거 하시는 분들 없죠? 이게 유행이라는데 요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정신건강증진법 상에 정신질환자인데 전문의가 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분들도 어떻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 정신질환 갖고 계신 우리 학우분들도 시험을 다들 보실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부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우리 앞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개관에 관한 얘기 해봤잖아요.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점 100승.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의 적은 뭡니까? 예,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1급 시험이고 우리의 인생의 꿈의 목표가 되겠죠. 자, 이 시험은 연초에 치러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1월 달에 항상 시험이 치러져요. 간혹가다 2월 첫 번째 주에 시험이 치러진 적도 있었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1월 달 설날 있죠. 설날 전주나 전전주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설날 이후에 치러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월 18일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 연초에 치러지는 게 문제인데 뭐냐면 이 연초라는 것이 연말연시,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말 연시죠. 그렇죠. 송년회 해야죠. 뭐 송년회, 막년회 같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신년회 해야죠. 또 연말이 되면 현장에 계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예산서 제출해야 돼요. 시군구에다가.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또 1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바쁜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시험이 연초에 치러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 봤더니 그래요. 응시 접수를, 그러니까 접수를 10월 달에 해요. 3만 명 정도 접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는 한 20% 되는 인원은 안 간다 그랬죠. 한 6천 명 되는 인원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 원서 접수 시작해놓고 그때부터 여기 땅 준비해야지,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 바쁨, 이 분주함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시간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우린 특히 뭐가 있나요? 미루는 습관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죠. 예, 그래, 나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맨 첫 번째 영역을 떡 하고 펴니다. 펴봤더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첫 번째 영역에서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자, 내일은 다음 파트 공부해야지. 프로이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다음 파트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릭슨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뭔 사정이 또 벌어져요. 사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또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날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날 또 건너뛰게 돼요. 웬 사정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다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첫 번째 영역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들이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은 정말 박사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만 뒷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시험을 연초에 치르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수험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십시오. 우리 그러니까 접수하시고 나서 실제 응시하신 사람 중에 6천 명 정도가 시험장에 안 가신다고 했는데 접수자들 중에서 그 6천 명들은 미루다가 에이씨 내년에도 시험 있는데 내년에 보면 되지 이러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인원이 6천 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좀만 길게 잡아주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한 3, 4월 달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만 공부하시잖아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우리 앞에서 80대 되신 분들도 합격하셨다는 거 봤죠? 예, 그분들 공부 방법이 이 벼락치기, 정해진 벼락치기로 공부하셔서 됐을까요? 천만에요. 천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자, 그래서 연초에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자. 대신에 하루 해야 될 공부 분량을 조금 정해놓고 그 공부 분량을 많이도 아니고 일정 정도만 정해놓고 거기에만 몰입하자. 자, 두 번째가 공부할 분량이 많습니다. 8개 영역을 시험 보거든요. 8개 영역을. 그럼 여러분 8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 안에는 교양 과목도 들어가 있고, 그죠? 선택 과목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우리 보는 8개 영역은 이건 필수 과목이거든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벼락치기를 한다.
뭐 요약집 갖고 공부한다. 요새 시험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썸머리 되어져 있는 요약집 갖고 공부해서는 도저히 합격을 못하게끔 난도를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천천히 공부하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모두 잘 포함되어져 있는 책을 갖고서 차근차근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린 복지사잖아요. 사회복사는 전문직입니다. 우린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전문직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을 가르치고 또 사회복사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보수교육들을 실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잘 공부해 보십시오. 요번 기회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해도요,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1급 시험 준비할 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합격을 위한 정말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잊지 마시고 1년 동안은 이 정해진 시험 준비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문성을 갖춰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이다. 자,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120개, 200점 만점에서 120개만 맞으면 합격이다. 합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합격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시험 볼 때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좋은 교재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학을 이제 깊게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수강을 같이 해주시면 큰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좋은 교재하고 강의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죠. 더 큰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시험. 1급 시험 합격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가적 정체성을 갖추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학 교수님이 되셨고요. 진짜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되셨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되셨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의 이제 시설장들이나 시설 직원들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품어보지 못했던, 계획해보지 못했던 꿈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디딤돌을 만드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뭘 쓰냐면요, 사회복사 1급 통합 기본서라고 하는 교재를 씁니다. 통합 기본서.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저작한 책이에요. 이 책이요, 여러분 2024년 3월 30일에서 2024년 4월 5일 기준인데, 종합 베스트, 이게 예스24라고 하는 인터넷 서점이 있죠. 거기서 제가 쓴 교재가 지금 계속 1등과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1등, 기출문제집 2등입니다. 이게 출간되자마자부터 1등, 2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계속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독자분들이 많이 신뢰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 분들이 이 수험 기간 동안 이 교재만 믿고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자신 있게 집필을 했고요. 그걸 많은 독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장담하겠습니다. 이 교재만 갖고 준비하십시오.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시험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출제 경영과 합격 전략 제시라고 해서, 우리 교재는요, 다른 수험서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문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것은 이 필자를 붙여놨어요. 반드시 필자. 그 지문들을 꼭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기출 연도 잘 표기되어져 있죠. 그리고 학습 장치들이 붙어 있는데 5분 맥잡기라고 해서 이 단원별로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이 QR코드 클릭을 서칭을 하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잡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짜 해설이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들,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자, 그 다음에 기출 OX라고 해서 우리 교재만의 정말 중요한 이점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론이 있고 이론 옆에 OX 문제들을 달아놨어요. 이 OX 문제가 4,000개입니다. 4,000개. 여러분 4,000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이 200문제를 본다 그랬죠? 오지선다형으로.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1,000개의 이 선지를 푸는 거예요. 1,000개를. 근데 4,000개니까 4회분.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선지만을 뽑아내서 그걸 OX 문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론 바로 옆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4,000개만 보시면 4회분 시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OX 문제를 이렇게 4,000개씩 달아놓은 교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예. 자, 이게 회원별로 우리 교재에 관해서 칭찬해 주신 글들이 있고요. 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통합 기본서 여러분들 이거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3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대비 강의의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진행될 건지. 교재는 우리 해커스 출판사에서 출판된 통합 기본서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커리큘럼을 봤더니,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합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교재와 가장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시킬 겁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은요, 이론 정복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4,000개입니다. 3,000개가 아니고. 해커스 사회복사 1급 통합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기출 정복이라고 해서, 자, 이론학습 OX 문제로 다져진 실력 점검 및 실전 대비라고 해서 해커스 사회복사 1급의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집은 회차별과 단원별을 묶어놨습니다. 단원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주제별로 문제를 묶어놨고, 기출문제를 그걸 뒤에서 회차별로 실전 시험 보듯이 정리할 수 있게 또 해놨어요. 이런 문제집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대한 평이 좋고, 그래서 항상 1등, 2등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맥잡기 과정으로 핵심 요약집을 갖고서 총정리를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듯이 모의고사를 또 치르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 커리큘럼이에요. 여기에 이제 정원스쿨에서 강의 수강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는요, 개정법령 특강이라고 해서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22회 시험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거를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강의를 찍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책론에서. 우리 시험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정법령, 즉 시험을 보는 해에 1월 1일부로 바뀌어진 법령을 법제론, 정책론 등에 출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개정법령 특강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강의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에 강의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투게더 줌 스터디라고 해서 우리 줌이라고 하는 우리 네트워크, 우리 SNS는 아니고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이 줌을 이용해서 우리 정스쿨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시험쯤 돼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질문도 받고 또 진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고요. 자,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정원스쿨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공부나 또는 학업이나 진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콜백 서비스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가질 거고요. 자, 기본 이론, 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자, 우리 기출문제집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면 주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단원별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회차별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유형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유형이 주제인데 주제별로 문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상세히 달아놨고 QR코드도 중요한 100문제에 대해서 QR코드를 붙여놨습니다. QR코드를 서칭하시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근데 해설을 어떻게 놨냐면 요 한 지문 단위로 해설을 해놨습니다. 지문 단위로. 여러분 지문 단위로 해설을 해놨으니 이런 교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을 XO로 표현을 해놓고요. 그 지문 단위로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출문제집만 갖고서도 준비가 되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기출문제집에 보면은 동형 기출 지문 확인이라고 해서 기출 지문들, 과거에 기출되어졌던 지문들 중에서 이 지문하고 유사한 지문들을 뽑아서 다시 OX 형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설 잘 되어 있는 문제집 있으면 그거 보십시오. 제가 장단코 얘기할 건데 해설이 이만큼 잘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은 우리 문제집밖에 없습니다. 자, 자취법규 이런 식으로 난이도 붙어 있고요. 오답주의라고 해서 문제 지문마다 선지죠. 선지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답 주의를 달아놨어요. 자, 핵심 요약, 단기 핵심 요약해서 핵심 요약집을 갖고 총 정리를 하고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에 시험 이렇게 보는 거구나. 시험장 가서 이렇게 떨지 말아야지. 이런 유형이구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부가 서비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개정법령 특강 1월 초 중에 기출 예상 범위 내 개정 법률 안내 및 특강을 진행하고요. 투게더 줌 스터디 진행을 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진도관리 프로그램 이제 정우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진행을 하고요. 자, 콜백 서비스라는 것도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게 되면 박정훈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카페명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셔갖고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취업이나 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네이버 카페고요. 자, 또 네이버 밴드 아시죠? 밴드에 보시면 박정훈 교수와 함께 사회복사 1급 합격하기라고 하는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에도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같이 오늘의 수행과제라고 해서 공부해야 될 진도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걸 잘 정리하시게 되면 정리하시고 그걸 잘 쫓아오시게 되면 공부 진도 관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통제하면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또 잘 이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물도 드립니다. 또 정훈스쿨에서 가입하신 정훈스쿨에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은요. 정훈스쿨 캠프반이라고 해서 이게 카카오톡 우리 단체방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가입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질문도 받고 진로도 또 상담도 하고 이러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SNS 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3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 카페에 박정훈 사회복지학이 있고요. 자, 네이버 밴드에 박정훈 사회복지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교수와 함께 사회복사 1급 합격하기. 그 다음에 단톡방, 단체 카카오톡 방 안에 정훈스쿨 캠프반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캠프반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요. 다시 돌아온 캠프반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나 또는 강의죠.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어떤지. 재밌게 강의합니다. 제 강의만 믿고 함께 해주시면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70-8676-0224 070-8676-0224로 전화하시게 되면 전문 상담가가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어떤 건지 잘 알려드릴 거고 더 나가서 체험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또 수강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함께 얘기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꿈, 합격의 꿈 더 나가서 우리 같은 복지사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사로서의 동질성을 갖고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제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반드시 합격하고 또 잘 소통하면서
진로나 또는 미래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